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청년들 문제 얘기할 텐데 황금 티켓 증후군 이야기할 거고요. 김현성 작가님 자살하는 대한민국 저자이신데요. 모시고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 청년들 중에서 그냥 쉬었다라고 대답한 분들이 44만 명. 아이고.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이게 사상 최고라고 그러는데 그 얘기 맞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책에서 네. 작가님 책에서 본 문구가 생각났어요. 아. 그 황금 티켓 증후군이라는 거였는데 네네. 네. 이 두 가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 황금 티켓 증후군이 이제 OECD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2020년대부터 쭉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 한국 사회가 만들어내는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너무 특정한 좁은 분야에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문대로 졸업을 하고 대기업을 가거나 뭐 또는 이제 큰 공기업을 들어가거나 또는 시험을 패스하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굉장히 경제적인 지위를 획득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정말 얼마 안 되는 좁은 이 일자리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일종의 황금 티켓이고, 이 몇 안 되는 황금 티켓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는 너무 과도한 경쟁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지적을 이제 OECD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청년들이 놀고 있다라는 문제도 결국 내가 이 황금 티켓을 획득을 하지 못하면 사실 부모의 집에서 부모의 자산을 소비를 하면서 사실상 쉬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현재의 청년들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2030 세대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제 1차 베이비 붐, 2차 베이비 붐 세대의 요 이제 50년대 후반, 60년대 초중반 요 분들인데, 사실 이분들이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거의 대부분 다 누리셔서 직접적인 세대를 받으신 분들이고, 뭐 부동산 많이 갖고 계시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부모 세대가 자산을 축적했다라는 것도 요런 현상에 좀 일조를 하지 않았나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옛날에 그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초콜릿 안에 황금 티켓 들어있던 거 뽑으면은 뭐 잘 되고, 그 황금 티켓 맞아요? 골든 티켓이라는 그 비유에서 나온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 저도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받고 이제 그 장면을 보긴 했는데 OECD 보고서에서 딱 그 표현을 전유해서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골든 티켓이라고 하면 뭐 직관적으로 굉장히 유니크하고 귀중하다는 의미는 전달이 되니까 뭐 이런저런 중의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스카이 내지는 뭐 인서울대학 나오는 거, 뭐 인서울대학 사실 우리 서울에서 대학 안 다닌 사람들 되게 무시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인서울대학 가려면은 그게 한 10분의 1 정도 학생들만 갈 수 있을걸요, 아마? 그 고등학생 중에서. 그쵸. 경쟁률이 치열하죠. 네. 예, 그쵸. 인서울이라고 해도 아마 10분의 1보다 작을 거고요. 뭐 만약에 스카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3% 미만으로, 거의 1% 미만으로 줄어들겠죠. 뭐 1년에 이제 사실 제가 수능을 봤던 것도 꽤 옛날인데, 그때만 해도 한 해에 60만 명 정도 봤지만, 그때 뭐 스카이 이제 한 학년도 입학 정원을 다 합쳐봤자 10,000명이 안 됐으니까, 뭐 60분의 1이라 그러면은 뭐 3%가 뭡니까? 1%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인 거죠, 아무래도. 네. 그러네요. 엄청나게 좁은데, 근데 그 대학들, 그 좁은 문 들어가서 그 대학을 나와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기업 정규직, 그렇죠. 네. 공기업 뭐 이런 데가 또 황금 티켓, 취업의 황금 티켓인 거죠. 그렇죠. 가려면 또 그것도 치열하죠. 그렇죠. 아, 그러네요. 근데 그러면은 그냥 쉬었음 43만 명이라는 의미는 그 작은 문을 통과해서 60분의 1, 100분의 1, 600분의 1을 통과하지 못할 바에는 중간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하는 거는 별 소용이 없다. 차라리 그냥 집에서 쉬자. 이렇게 된다는 그런 의미이신가요? 뭐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생각도 있을 거고, 사실 이제 이게 통계 함정이기도 한데, 이 그냥 쉰다라고 대답한 44만 명이 정말로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냐는 저희가 조금 심층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44만 명을 사실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를 하려고 하는 이 통계인데, 이 44만 명이 일자리를 탐색을 계속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결국 이 통계를 조사함에 있어서 사실은 설문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설문조사가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구직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또 이 사람들의 구직 활동을 이제 바탕으로 실제로 이 사람들을 경제 활동 인구냐 아니냐로 분류를 함에 있어서 뭐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까지 저희가 좀 들여다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바에야 이제 그냥 쉬겠다라는 얘기는 어쩌면은 그 좋은 일자리를 차지할 때까지 일단은 계속 구직을 하지 않고 중간 일자리를 가지 않고 계속 탐색을 하겠다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계속 그렇게 취업을 이연하고 좋은 일자리를 구직하려는 사람이 계속 많아지면 그 적은 황금 티켓은 경쟁률이 낮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시랑 똑같아요. 재수 삼수생이 계속 늘어나면 네. 결국 이제 명문대, 그러니까 뭐 좋은 일자리를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학교의 입시 문턱은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취업도 취업 재수 삼수생이 계속 늘어나고 이제 이분들이 좀 집에서 이렇게 쉬는 사람으로 잡힐수록 오히려 더 취업 문턱은 어려워질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준비 기간이 점점 늘어난다. 청년들이. 그렇죠. 그런 의미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 네. 비트코인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젊은층이. 그렇죠. 그것도 좀 연관이 있어요? 자, 이 비트코인 투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취업의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경제적인 현상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한국 사회가 청년들에게 있어서 연금에 대한 신뢰가 거의 바닥이에요. 국민연금. 국민연금도 그렇고 뭐 퇴직연금이라든지 뭐 개인연금이라든지 연금 자산에 대한 신뢰가 젊은 층의 거의 바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요 3층 연금을 노후 보장의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누적적으로 이제 불입을 해서 쌓아 나가야 되는 그런 자산인 건데 이제 이 자산에 대한 신뢰가 한국에는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곧 고갈이 돼서 제도가 붕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공포가 굉장히 만연해 있고, 그리고 퇴직연금은 사실 청년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아까 전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일자리를 포기하고 그냥 쉬는 청년들의 경우는 사실 퇴직연금은 자기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 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대부분 퇴직연금이 이제 수동적으로 운용되는 뭐 DC형 이렇게 운용이 이렇게 집중돼서 원리금 보장형 이렇게 운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퇴직연금을 잘 운용을 해서 자기 노후를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문화 자체가 한국에 많이 없단 말이죠. 뭐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보험사들 개인연금 판매 비중이 너무 낮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금 자산들이 노후를 대비하는 수단으로서의 신뢰도가 전혀 없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거기에 투자할 돈으로 점점 더 위험한 자산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새 청년들도 다 알아요. 왜냐면 이제 자기 부모 세대가 50대 뭐 초중반이 되면 다 은퇴를 했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사실 집이라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뭐 부동산도 없고 이러니까 50대 초중반에 은퇴해봤자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일단 했어요. 그러면은 월급을 받아요. 그럼 일단 이제 그거를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도 올지 모르는 그런 높은 수익률, 일종의 일확천금을 바라면서. 왜냐면 다른 노후 대비 수단에 대한 신뢰가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신뢰가 떨어졌을까요? 일단은 이거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거는 뭐 첫 번째로는 이제 정부의 탓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시민 사회의 탓도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언론의 탓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정부의 탓은 근본적으로 한국이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를 맨 처음 도입을 했고, 이제 이게 노무현 정권 시절에 한번 개혁이 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20년 가까이 개혁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 국민연금을 개혁을 했을 때의 2000년대 초중반에 그때 출산율이 그래도 1.3, 4명 정도는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7명의 출산율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에 이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번 개혁을 했었는데, 근데 그 이후로 20년이 지난 뒤에 출산율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굉장히 사회 구조가 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아무도 국민연금을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국민연금 적립금의 남은 미래는 사실 적립금은 고갈이 언젠가는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국민연금 적립금의 고갈은 사실
자본주의 체제가 오래된 모든 나라가 다 겪고 있는 문제예요. 일본도 그렇고 뭐 독일도 그렇고 연금 제도를 도입한 지 오래된 나라들은 다 이미 겪고 있습니다. 고령화되면서 그렇죠. 받아가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내는 사람보다 많아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점점. 예. 그래서 적립금은 원래 모든 나라에서 다 고갈이 됩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의 차이점은 적립금이 고갈이 돼서 이제 그 고갈된 적립금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꽤 오래전부터 논의를 미리 했었어요. 가령 뭐 얼마를 세비로 투입을 해서 요율을 올리고 얼마를 재정을 투입을 해서 메꿔서 이거를 미래에 받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의 그런 이제 어쨌든 구멍이 뚫리니까 이 구멍을 어디서 객출을 해서 메꿀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떨어지는 나라인데 그러면은 적립금도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고갈이 될 거 아니에요. 빠른 속력으로. 근데 그거를 아무도 정치권에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언론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언론은 뭐 계속 고갈이 된다고 떠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고갈이 되는데 그 뒤에 이제 어떤 대책을 세울지를 저널리즘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갈된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연금 공론화 위원회라는 그런 이제 시민사회에서 의견을 낼 때도 사실 이제 그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은퇴 계층인 40, 50대의 의견이 제일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국민연금 그 공론화 위원회에서도 결국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버렸잖아요. 근데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데 재정 투입을 안 하면 사실 그 뒤에 세대들은 거의 한 20%대 후반에 30%의 부과율로 국민연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제도를 그러면 누가 찬성을 하겠냐는 거죠. 청년 세대들이. 그러면은 사실 이제 정부에서는 대책이 없고 언론에서는 고갈된다라고만 얘기하고 시민사회에서는 지금 당장의 은퇴계층이 소득 대체율을 더 올려야 된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당연히 청년 세대는 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그러면 아 어차피 우리는 못 받는 돈이고 이거는 그냥 유리지급이라서 그냥 뜯기는 거니까 나는 어차피 이거 신뢰 없으니까 남는 돈으로 코인이나 할래 라고 생각을 하는 거를 누가 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지금 20대 같은 경우에 정치의식이 남녀 사이에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지난 대선 때 투표도 엇갈리고. 그렇죠. 이건 방금 말씀하신 그 가상자산 투자나 이런 부분도 남녀 간에 되게 성향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 그 정치 사회적 인식 격차가 심화되고 있죠. 이게 뭐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선진국들도 유사한 현상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이 현상에 대한 저의 해석은 이래요. 그러니까 그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뭐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경제는 발전했지만 좋은 일자리의 비율은 그렇게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왜 그런 거냐면은 뭐 이거는 결국 한국이 뭐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인 것도 있고 뭐 한국이 내수 시장이 작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한국은 뭐 IMF도 겪었고 2008년 금융위기도 겪었고 2013년에 중견 대기업들이 한 번씩 우수수 쓰러지는 그런 과정도 겪으면서 경제의 사이즈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 좋은 일자리의 비율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청년 세대들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취업을 해야 되는 뭐 취업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80년대, 90년대생, 00년대생들까지도 인구가 제법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그 얻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 개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옛날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거의 대부분 남성들이 취업을 했었고 여성들은 취업을 했다가 결혼을 하면 보통 그만두거나 조금 더 오래 일을 해도 자녀를 출산하면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우리나라가 되게 낮았어요. 근데 1990년대, 00년대로 오면서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점점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좋은 일자리라는 한정된 자원은 점점 줄어드는데 그 와중에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점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인즉슨 청년 남성층에게는 자기 티오가 줄어드는 거랑 똑같은 현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여성들의 경우에는 원래는 예전에는 여성들은 취업하기도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사회 분위기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경제력을 남성들만 획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여성들도 청년 여성들도 많이 경제력을 획득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다음의 사회 변혁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양성 평등이 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조금 더 여성 권익이 보장이 돼야 하고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제 못했던 것들을 더 많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청년 남성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취업도 못하게 생겼는데 라고 해서 여기서 저는 남성 역차별 담론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2000년대 중반보다 지금 GDP 사이즈가 거의 2배가 됐거든요. 근데 직관적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GDP 사이즈가 2배가 됐는데 쉬고 있는 청년의 숫자는 역대 최다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뭐 AI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더 대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 공채의 숫자를 점점 더 줄여. 사실 뭐 가장 이제 좋은 예시가 은행인데 은행이 옛날에는 정말로 고용을 많이 했거든요. 1년에 막 몇백 명씩 뽑고 막 지점에 다 이렇게 사람이 필요하니까. 근데 요즘에 아시겠지만 은행 지점을 우리가 가끔 한 번씩 가보면은 창구에 10자리 있으면 3, 4명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점점 줄고 있어요. 네, 점점 이렇게 줄고 있으니까 이제 그 비어있는 자리들이 청년 실업률에 다 기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얘기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경제는 발전하고 뭐 기술은 발전하고 뭔가 세상을 살기 되게 좋아졌는데 나는 잘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래도 집 한 채는 갖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나의 출발선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자랐던 부모님은 뭐 이렇게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이런데 저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와 똑같은 출발선상에 설 수 없어. 근데 어른 세대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우리 때는 다 월세로 시작해서 단칸방에서 시작을 했다. 근데 어떤 청년이 그 얘기에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네. 월세로 시작할 때는 소득 3,000불 대고 지금은 그렇죠. 3만 불인데. 그렇죠. 10배가 됐는데 당연히 출발선상이 달라야 되는데 그렇게 어른 세대가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청년 세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억하심정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출발선상이 다른데.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올라오면서 이제 여성들은 더 많은 사회 변혁을 요구하고 근데 이제 남성들은 아니 너네가 하는 말 다 옳은 말인데 아니 일단 우리는 너네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성 역차별을 뭐 이렇게 남성 역차별을 해결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나 후보들이 이제 지난 대선에서 뭐 이렇게 지지를 받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 뭐라는 근데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뭐 공격당할 예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 뭐 남성들의 입장에서 여성가족부가 뭐 일종의 그 뭐 삐사감과 러브레터의 그런 삐사감 이제처럼 보였던 뭐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네. 뭐 이제 그런 괴리가 미운 대상이란 거죠. 그렇죠. 미운 그게, 대상이라는 그게 거죠. 이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차별이 어느 정도고 현실적으로 남성 역차별이 있고 없고 그런 걸 다 떠나서 결국 이제 우리 사회가 경제력은 많이 발전했지만 청년 세대가 느끼는 내 삶에서의 괴리감이 결국 이런 정치 사회적 인식 격차를 심화시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 티켓 증후군으로 시작했는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이렇게 취업을 지연시켜서 뭐 쉬었다 이런 분들도 많아지고 정치 의식도 갈라지고 어떻게 보면 투기 성향도 좀 심해지고 이렇다는 말씀이신데 저출생도 관련이 있을까요? 아, 물론 있죠. 그래요? 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황금 티켓 증후군이 결국 청년 세대가 자기의 취업을 계속 이연시키는 효과를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저출생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한국은 제도적으로 이제 법정 혼인과 출산이 굉장히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외 출산의 비중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저출생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면 그냥 혼인 건수 감소를 보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혼인 건수가 감소하면 그로부터 3, 4년 뒤에 출산율이 그만큼 떨어져요. 그러니까 출생아 수가 그만큼 하락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혼인 건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청년들이 혼인을 계속 이연한다라는 얘기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보통 뭐 20대 후반에 결혼해도 많이 늦게 한다고 했는데 요즘에 보면은 남성은 30대 중반 이후 맞아요. 그렇죠. 여성들도 30대 초중반까지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초혼 연령이. 이제 그 말인즉슨 청년들이 점점 자기의 혼인을 뒤로 계속 미루고 있다는 얘기인데
혼인을 왜 계속 뒤로 미루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결국 혼인을 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경제적인 요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 혼인을 하면은 뭐 결혼 비용이 들고 아무리 뭐 내가 스몰 웨딩을 하겠다라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그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을 해서 살 주거 공간이 필요한 건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 세대를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출발선상을 맞추려면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결국 일단은 뭐 예식장 비용 막 이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내가 독립을 해서 배우자와 함께 결혼을 살려면 일정한 거주 공간이 필요한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근데 나는 취업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나마 황금 티켓을 겟해야 이제 요 거주 공간에 전세라도 살아볼 요량이 확보가 되는데 결국 그게 안 되니까 그 황금 티켓을 어떻게든 쟁취하기 위해서 취업을 계속 이연을 하게 되고 그럼 결국 집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황금 티켓 신드롬이 이제 이렇게 연결고리를 쭉쭉쭉 이어져서 저출생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출생은 또 국민연금 재정을 악화시켜서 도돌이표처럼 그렇습니다. 아까의 그 문제. 그래서 연금이 그렇습니다. 불안하니까 네. 가상자산 투자라도 하고 이래야겠다. 네. 아니면 돈 많이 주는 직장 아니면 안 가고 기다렸다 돈 많이 주는 직장 합격할 때까지 계속 준비해야지. 도돌이표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제 좀 기성세대는 청년들이 왜 이렇게 위험한 거에 투자를 하고 되게 어리석은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를 탓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이니까. 근데 이 합리적인 선택이 다 합성이 됐을 때 결국 헬조선을 조금 더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그들을 탓을 하겠어요? 헬조선이 더 지옥 같아지는 상황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황금 티켓 증후군이다. 이렇게 딱 요약이 되는 것 같네요. 근데 맞습니다. 이거 정말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간략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푸는 뭔가 그래서, 황금 네. 뷰릿, 황금 총알 같은 게 있을까요? 딱 한 방에 맞춰서. 그래서 제가 뭐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문제는 순환 참조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이렇게 칼로 이렇게 빡 내리쳤다고 해서 한 방 해결되고 뭐 그런 문제라고 보기는 저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 황금 티켓 증후군이 만드는 가장 큰 문제가 경쟁 압력을 너무 높인다는 거잖아요. 수도권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쟁 압력, 뭐 대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쟁 압력, 또 이제 뒤로 오면 올수록 뭐 입시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경쟁 압력. 그러면은 결국 이제 이 경쟁 압력을 낮추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분산밖에 없는데 이제 이 분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노무현 정권 때 지역 분산을 하겠다고 혁신도시를 그렇게 만들었지만은 실패하지 않았느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광역 거점은 결국 이제 규모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광역 철도를 많이 설치를 하고 대도시 광역권으로 우리가 조금 방향을 잡았으면 어땠을까? 그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제 행정도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딴 시골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내고 나서 이제 혁신도시 공공기관에도 강연을 제법 갔었는데 하나같이 이런 호소를 하세요. 혁신도 좋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공무원들이니까 정부가 말하면 들어야 되니까 뭐 여기까지 출퇴근을 하는데 혁신도시는 시골에 박아놓으면 그 주변 시골만 공동화시킬 뿐 절대로 이 사이즈가 커지지 않는다 이제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저는 거기에 공감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뭐 어쨌든 지방 분권을 위해서 뭐 동남권 메가시티, 충청권 메가시티 등이 추진이 됐었을 뻔했지만 또 동남권 메가시티는 좌초를 좀 했고 호남권은 뭐 지지부진하고 충청권이 지금 그래도 조금씩 광역철도부터 깔리고 있는데 좀 이런 분산을 중앙의 차원에서 좀 더 박차를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게 거의 유일한 해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분산을 해야 한다. 그렇죠.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못 풀고 있는 문제는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또 계속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거. 중소기업 많이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분산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대기업 정규직만 좋은 거 아니잖아요. 비정규직 그렇죠. 플랫폼 노동자도 잘 살 수 있게 좀 네. 권리도 보장해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하고 그 방향으로 정책은 한다고는 계속해요. 10년째 20년째 계속 들은 것 같은데 그 방향으로 정책을 하는데 이게 약간 그 이제 경제 환경이 바뀌는 거를 반영을 못하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만 혁신도시에 보낸다 그래서 지역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결국 그 지역에 기업이 없기 때문이고 기업이 없기 때문에 대학이 없고 대학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이제 요런 악순환인 거잖아요. 근데 결국 그 지방에도 다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있는데 문제는 결국 지방에는 이 중소기업들이 다 대기업의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어서 결국 산업도시가 아니라 생산 기지화되어 있는 게 문제라고 저는 파악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결국 이 지방에 있는 이 기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할 거냐. 그래서 이 기업들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대학에서 인재를 배출할 수 있을 만한 니즈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고, 이제 이런 선순환을 우리가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을 하는 뭐 중기 지원 이런 게 대부분 이제 마케팅 수단 지원 요런 거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 잘 아시겠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 공채 안 하잖아요. 요즘에 공채 없애는 좀 됐거든요. 그리고 다른 많은 대기업들도 점점 더 공채를 없애고 있고, 뭐 삼성, 현대, SK를 제외한 최근에 떠오른 기업들, 네카라, 쿠베 뭐 요런 이제 IT 플랫폼 회사들은 네이버, 카카오, 뭐 쿠팡 그렇죠. 이런 쿠팡 데들. 뭐 이런 데들은 공채 안 합니다. 다 수시 채용을 해요. 보통 경력직을 뽑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면접을 딱 보러 가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에서 꼭 일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이제 딱 이렇게 면접관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경력은 어디까지 쌓아보고 오냐? 그러면 저는 이제 거기서 아니 나 경력으로 쌓으라고 하면 나 같은 신입은 어떻게 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바뀌고 있다는 말인 거죠. 근데 이게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대하는 것도 요즘에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대기업들이 딱 가두리 양식장을 쳐놓고 네네네. 너는 우리 식구야. 너는 딱 우리한테만 전속으로 부품 공급하는 거야. 대신에 바람 피면 너 죽어.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이제 그래서 경쟁사 가지 말라. 그렇죠. 잡아놓고. 그렇죠. 뭐 가령 뭐 현대차다 그러면은 뭐 벤츠에 납품하면은 막 이씨 이러면서 이런 불공정 계약이 많았는데, 이게 국내 대기업들도 와 내가 이런 식으로 협력업체를 가두리 양식장 해놓고 키워버리니까 협력업체들이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웃소싱으로 시켜놨는데 이들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일을 잘 못해. 그렇죠. 나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국내 대기업들이 어떻게 하냐면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뭐 가령 뭐 제가 뭐 반도체 설계 대표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꼭 SK 하이닉스의 뭐 그 AI 반도체 설계 뭐 도구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최태원 회장이 딱 그런 거예요. 혹시 뭐 엔비디아 레퍼런스 있어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납품한 적 있냐? 예, 뭐 오히려 그렇죠. 뭐 가령 뭐 현대차다. 그러면은 뭐 이번에 제가 현대차의 전장 반도체 요즘에 자동차 반도체 많이 들어가니까 전장 반도체 꼭 납품하고 싶습니다 회장님. 그러면 이제 정의선 회장이 혹시 테슬라 레퍼런스 있어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관계도 물론 아직도 불공정 거래는 남아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막 불공정 거래를 뭐 처단해야 됩니다라는 이제 그런 되게 약간 자극적인 아젠다에 집중을 하거나, 또는 이제 중기부에서 중소기업을 많이 판로 개척 지원 이런 거 많이 지원해 주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진짜로 막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과 한국의 중소기업들을 연결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마케팅 뭐 수단 지원,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중기부 홈피 들어가서 이런 수준에 약간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이 정말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밸류체인에 탑승해서 수출 기여도를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지방의 히든 챔피언, 내셔널 챔피언 말고 히든 챔피언들이 생기는 이제 이런 정책 이제 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지방에 거죠. 있는 중소기업도 테슬라에 납품하고 벤츠에 납품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게 결국에는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대기업에도 납품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럼 좋은 일자리 생기고, 좋은 일자리 생기면 청년들이 지방에 가서 취업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가서 아이도 낳고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황금 티켓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시원하게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네. 실행을 하려면 많은 어려움은 있겠네요. 네. 그래도 정치권이 좀 이런 결단을 네. 통해서 맞습니다. 지방을 좀 분산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현성 작가님하고 자살하는 대한민국 저자세요. 네, 황금 티켓 증후군 청년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데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진행하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고요. 김 작가님하고 여기서 저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